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 처음 기획을 할 때 또 자유기업원과 또 우리 양준모 교수님이 특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세미나가 잘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준석 우리 당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허은아님도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변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깊고 넓은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의 기본 원칙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 관계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비대면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상태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산업 부문이나 이런 쪽도 큰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오늘 세미나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세미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겨내고 건강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110석의 정당입니다만 새롭게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정책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국회의원 최용두이고 오늘 공동 주최자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 세미나에 이틀째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원석 의원님과 함께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편을 준비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새 정부에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라는 막중한 책무가 맡겨졌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는 위협이 끝나기 전 바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뿐 아니라 일단 폭풍이 지나가면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 함께 자문해 봐야 한다 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며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은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도 선거운동 때부터 깊숙이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겪은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의 변화된 삶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체 속에서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가 가늠하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당파적인 해안과 통찰 그리고 잠재력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해안과 통찰을 모으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과 의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여당의 소임을 저희가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책임감을 요구를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있었던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내했던 수많은 고통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도약기를 맞이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송원석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지형이라든지 소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다들 이제 마스크 쓰는 것에 익숙해진 대중이, 그래서 잔병 치레를 덜 하게 된 대중이 코로나가 지난 뒤에도 마스크를 어느 정도 쓰고 다니지 않을까에 대한 예측,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는 코로나 이후의 소비 물품 같은 것들도 소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없어도 잘 살았던 것들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발생할 거로 생각하는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여행 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쪽 수요가 터지고 한국이 그 수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고민이 사고 실험이 선행될 때 저희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리고 또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앞으로 여당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 마련해 주신 우리 최영두 의원님과 또 송원석 의원님, 그리고 또 김상훈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유경준 의원님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노력이 시작이고 저희가 여당으로서 더 체계적인 연구를 많이 진행해서 정말 효율적인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네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를 휴직하고 지금 공공기관에 3년 정도 나와 있고요. 작년 10월까지 고려대학교 병원장을 4년 했습니다. 제 임기의 4년 가운데 2년이 이제 코로나랑 같이 시작을 해서 코로나 시기가 처음서부터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를 최근까지 현직 병원장으로서 경험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저희가 그 병원을 또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 병원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님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의료계의 상황을 여실히 잘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섣부를 수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한번 되돌아볼,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이제 조만간 이제 좀 뭐 종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그 저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쯤이면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바이러스라는 거는 늘 새로운 종이 들어옵니다. 뭐 이게 뭐 오늘 내일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인류가 당황해하는 했던 것은 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강력한 또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인류 역사상 없었죠. 또 그도 그럴 게 불과 이제 1세기 전만 해도 그냥 되게 좀 국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뭐 하루 단일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종,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과연 그때 가면은 이번의 경험이 도움이 될까, 그런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이미 2015년에 메르스 사태라는 걸 겪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또 한 번 또 겪은 적이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도 그때도 난리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한 3개월 정도 그쳤고요.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병원 하나가 이제 국소적으로 아주 크게 이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만 그럭저럭 한 반년 만에 이제 종식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시기도 충분히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별다른 교훈과 또는
뭔가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요, 2020년 초에 메르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1월과 3월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확진이 되면은요, 그 확진자의 3, 4일 동안의 동선을 모두 다 털어가지고 만난 사람, 지나간 곳 모두 다 폐쇄하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 백화점은 확진자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틀간 폐쇄한 적이 있고요. 뭐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당시에도 의료 전문가라는 뭐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좀 부적절할 정도로 과도했던 것인데, 그것은 아마 정책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아마 패닉 상태, 정무적 판단이 더 강했고 여론이 더 강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병원장을 할 때 저희 병원에 21번째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그 당시 저희가 좀 적절히 대응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좀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은 이게 여전히 시스템이 부재하구나. 사실은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 바이러스의 바이올로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거쳐야 되는데,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어떠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보건소 기능,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첫 번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가 이 환자가 감염 환자일지 아닐지를 먼저 구별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이 자기가 아픈 곳에 따라서 그런 바이러스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지 또는 뭐 일반 병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보건소가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그러한 기능이 전부 다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왜 이게 절단 났냐면은, 과거의 보건소는 이제 주로 이런 예방 이야기라든지 감염병 예방 이런 것에 주로 많이 치중이 됐었는데, 이게 지자체 시대로 들어오면서 보건소가 지자체 단체장들의 치적 사업에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가 어떤 기능을 했냐면은 아주 저가의 의료기관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만 거죠. 이렇게 뭐 싼 가격에 뭐 치료해주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건소가 본래의 기능인 그런 방역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혀 중앙 통제와는 상관이 없는 기관이 돼버렸죠. 단체장, 예를 들어 구청장이면 구청장, 군수면 군수의 관할 아래에 놓이면서 전혀 이런 것과 일사불란함이 없었죠.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결국 이제 보건소 기능부터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필요했냐면은,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 공공의료기관과 사립의료기관의 영역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 학자들,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좌파 중심의 학자들이 그렇게도 노조와 함께 주장했던 것이 공공의료의 확충이었거든요. 20년 동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영역이 어딘지가 매우 갈수록 애매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의료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공공의료라고 만들어주면은 민간의료랑 짬뽕이 돼가지고 서로 혼재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가 공공이고 어디서부터가 민간인지 아직도 구분이 모호합니다. 물론 지금은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부 좀 구성이 돼 있죠. 중앙의료원도 돼 있긴 하지만 그 수준과 그 역량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거 하지만, 제가 고대 병원장일 때 우리 옆에 국립대 병원이 있었는데요. 국립대 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안 받았어요. 그 전에. 그리고 민간 병원인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저희가 텐트 치고 받은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런 일이. 도대체 우리가 20년 동안 그 주장을 해왔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영역 구분,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한 문제라는 것이죠. 보건소의 문제, 공공의료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드디어 이제 뭐 정부도 알아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은 했지만 여전히 지휘 라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여전히 지휘 라인 오리무중. 2020년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평 성모병원이라는 병원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감염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그 당시에 병동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무려 3주간 은평 성모병원이 폐쇄당합니다. 병실 하나가 아까운 시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분이 3주간 폐쇄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에서부터 이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내려오면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보건소 따로, 의료기관 따로, 그 다음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앙 쪽이 아니라 그건 또 시도 지사에게. 그러니까 이게 방역, 그 다음에 감염 이런 것이 굉장히 절실한 이런 재난의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 시기의 끝무렵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과연 이게 어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과연 바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의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따 이제 뭐 그 의료 정책에서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료 전달 체계가 엉망진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1차 의료기관 다음에 3차 의료기관으로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메르스 사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열이 난다고 바로 삼성병원 응급실로 들어와가지고 삼성병원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료 전달 체계는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국소적으로 생긴 감염병 환자가 이것을 가지고서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뭐 상급 종합병원에 그냥 마구 들어가게 되면은 분리가 안 돼서 들어가면은 전국적인 확산으로 되는 거는 뭐 금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염병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면은 게이트키퍼인 보건소의 기능서부터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은 각자의 롤에 맞게 뭐 공공 영역은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민간 영역이 되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분리라든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 당시에 했는데 백신 수급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놓고서 너무나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궁을 당하는 이런 공직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체계,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무엇이든 간에 그 감염병이 무엇이든 간에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곳에 관심을 둬야지 유능한 장관과 유능한 무슨 차관 수석이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의견이 집결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면은 잘할 수 있을까는 매우 불안한 마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을 갖춰서 시스템으로 방역하자. 뭐 이런 맞습니다. 주제로 네, 토론을 맞습니다.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부재를 지금까지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향후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순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볼 때 지금 당장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어떤 정책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그 정책이 왜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잠깐 영향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그 영향이 과연 없어졌는지 아니면 해결이 됐는지, 또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힘을 다 잃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게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해서 그 코로나 이전에 가장 이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전체 아마 정치적으로도 거의 유일하게 뭐 성공적이다라고 자평을 하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실은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단지 그 결과를 평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 평가가 안 되던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정부들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해왔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모아놨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몇 가지들은 좀 더 강조를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더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저 맨 위에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갔을 때 예상치 못했었던 금액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었던 부분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풀어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자면은 그 필요한 비급여냐, 뭐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냐, 아니면 또 이미 비급여가 돼 있는데 횟수가 제한이 돼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상당히 세분화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급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급여의 급여화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 항목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어야지 그런 그 급여화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정치권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계 기타 그 여러 그 군데에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첫 번째로 발표하자마자 이야기가 됐던 것이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30.8조 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새로 투입을 해서 저런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보장성이라고 하는 정의를 전체 사용하는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라던가 국가가 이제 그 관장하는 비용이 70%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30.8조 원으로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과연 실제로 국민들의 보장성을 향상시키고 의료를 증진시켰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따지기 어렵지만 투입되는 비용이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현저하게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그 지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2019년 그러니까 메르스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뭐 학계라던가 아니면 국회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발표했었던 재정적인 추이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건의료 관련돼 있는 그 뉴스에서 재정적으로 이제 크게 적자가 날 거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추이들이 물론 이제 어떤 가정하에서 시나리오를 돌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이제 뒤쪽으로 추이를 할수록 굉장히 큰 적자폭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그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쓰게 하는 그런 그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고령 인구들의 의료 이용으로 인한 그 의료비 증가가 이제 이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정책이 굉장히 비용적인 그 불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였는데 저 뒤에 보시면은 65세 이하의 저 거의 2천만 명 넘는 인구가 앞으로 30년 동안 고령 인구를 이제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문제는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고령 인구가 될수록 그리고 또 그 점점 이제 의료 기술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점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령 인구와 함께 그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 1인당 의료비 증가가 같이 맞물려지면은 엄청난 의료비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부터 있어 왔었던 그 재정적인 그 우려와 합쳐져 갖고서 굉장히 정치적인 또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정적인 것은 근데 그 저희가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다시 회계연도상으로 이제 발표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그
그 정치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상급 종합병원에 그 환자들이 쏠린다.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고 그 상급 병실료를 이제 급여화시키면서 이런 그 현장에서 이제 나오는 목소리들, 국민이나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이런 상급 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이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저게 이제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저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거다, 내지는 저건 착한 쏠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착한 쏠림이라고 하는 거는 중증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착한 쏠림이다, 이런 정치적인 멘트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중증 환자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리면서 그 퍼센트가 올라가는 그런 숫자적인 좀 이제 뭐랄까요, 그런 눈가림이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시대에 가장 핫했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복지부가 받아서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증 환자들을 큰 병원에서 보고 경증 환자들을 지방이나 아니면 그 1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 실무적 차원에서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에 이것이 사실은 단순히 이제 그런 정책적인 것을 이제 받았다기보다는 이 뒤에 있었던 것이 지역 의료의 강화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민주노총이라던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서포트하는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70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역에서의 의료 격차를 줄이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뒤에는 사실은 각 70개 권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거나 아니면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공공 자원의 어떤 그 크기를 늘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에 나왔었던 거고요. 2020년 1월 달에 이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더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없었고, 저런 지역 의료 격차를 위해서 공공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그 대구의료원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이제 대구 지역에서 생기고 난 이후에 바로 공공병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로나 같은 그런 그 보건적인 위기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있었던 내용 그대로에다가 또 다시 이런 주장을 이제 담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걸 돌아서 볼 때 과연 이제 공공병원이 필요해서 주장한다기보다는 공공병원을 짓고자 하는 그것에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덧붙여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가장 그 코로나 이전에 가장 보건의료적인 정책으로서 가장 그 관심을 받았었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케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의료를 이제 커버하자, 이런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코로나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정책적인 주요 관심사였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그 박종원 교수님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코로나 환자가 처음 확진되고 나서 이제 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정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관여, 이런 부분들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안에 과연 메르스 이후로 준비가 됐었던 거대로 갔었느냐, 메르스와는 다른 성격과 수준과 규모이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이러한 어떤 대규모의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 이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코로나, 지금 2021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같이 이제 코로나를 풀어버렸죠. 그 신속 항원 검사로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코로나가 좀 잡히는 것 같았을 때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와의 어떤 그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라기보다는 공공의료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늘리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지역의료를 강화시키자고 하는 것에다가 코로나를 좀 묻힌 거죠. 그런 형태의 어떤 주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의료계에서는 굉장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수님께서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런 것이 과연 그 의미가 있을 거냐. 특히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적인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보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환자를 봤었고, 그 의료기관이 이제 병상들이 정부에서 이제 그 병상을 요청을 해서 병원들이 그런 동원을 했을 때 민간 의료기관이 좀 더 공공의료기관보다 일사불란하게 그 평가됐다라고 정부 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부분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것을 나눠서 공공의료기관이 한다면은 그게 공적인 것이고 민간의료기관은 그런 것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국민의힘 그 선대본에서 그 보건바이오 정책 그 분과위원으로 그 관련된 그 이 공약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녹여서 놨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또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에 2020년에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면 다시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게 있었던 이유가 아까 전에 그 지역에 있는 70개 권역의 공공병원을 짓고 거기에다 의사를 넣기 위해서 의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그 정치권에서의 그 의대를 신설하는 것과 맞물려 갖고서 크게 이제 반발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에 대한 인력 문제도 공공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그런 사태가 계속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공공과 민간의 문제로 풀 것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 관련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키트, 백신, 치료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강국으로서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비대면 의료라던가,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조금 뒤로 밀려 있었을지 모르는 저런 4차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분명히 코로나 시기 시기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의학칼리먼에서 2019년 12월 달에,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제 혁신 과제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과제로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그 의학칼리먼과 의학회에 있는 석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제 여러 각자의 분야에서 고민을 해서, 응답했었던 걸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저 건보 재정과 저출산, 즉 고령화 구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위기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함께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저 아래 부분에 있는 것들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니지만 저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은 이 전부터 진행됐었던 일들은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되고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지 되는 상황인가라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급격한 고령화는 여전히 그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건보 재정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관심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가장 큰 우리나라의 그 보건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위기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서 뭐 풍토병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을 해야 되는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되는 환자들의 어떤 그 수요가 일정 수준 늘어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그냥 단순히 이전에 그 고령 환자들에 대한 변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롱 코비드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어떤 조금 더 취약해진 어떤 환자군들과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발생할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치료
병상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필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자원이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보 재정이 작년도에 2조 8천억이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동안 그 문재인 케어를 얘기했었던 사람이 뭐 잘 모르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건보 재정이 왜 흑자가 났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불필요했었던 의료용이 줄어들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었던 의료용들이 과연 그 상태로 지속돼서 고정될 것이냐 그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었던 의료용으로 인해서 증가됐었던 더 악화된 상태의 의료용이 더 많은 의료이용과 의료비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박종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럼 이 시스템 그대로 또다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상황과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 숙제를 받은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료 보장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문재인 케어는 실질적 의료 보장 강화가 아니라 명목적인 수치적인 의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령 사회에서 늘어나는 그 재정으로 인한 그 의료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하다가는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보장을 낮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케어가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구조적인 약점이었었는데 그렇지 않게 실질적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효율적 자원 사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간과 어떤 공공의 그런 자원의 소스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더 나은 의료 그 아웃컴을 위한 구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하나씩 준비해 놓긴 했는데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윤석열 당선자의 그 국언으로 정책 공약들입니다. 그것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물론 이게 국정과제로 나가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했을 때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실질적 의료 보장 강화라는 것은 결국 집중을 해서 그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자원을 투입하고 그것으로서 의료적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써져 있긴 한데 저것들은 이제 상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도입을 차단해 버리면은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은 퍼센트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약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는 것이 의료가 좀 더 향상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요즘에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저것은 민간과 공공 소유의 모든 의료를 다 그 공적인 그 필요성, 국가의 공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제 도입되고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구조적 장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걸 가지고 요즘에 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뭐 의료 민영화니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전혀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따른 의료 자원 사용이라고 하는 건 공급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수요적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의료 이용이 되는 거고 공급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어떤 의료 자원을 갖다 놓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필요한 사람이 의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수요적 차원에서 보면은 가장 그 효율적인 의료의 이제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수 의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대로의 어떤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의료 이용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급자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의료 이용이 줄어든 것은 공급자들이 의료 유도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거는 안 오는 사람들 못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적으로 의료 전달에 있어서 그 의료 이용을 컨트롤하는 것은 공급자에 대한 정책보다는 의료 이용자들이 의료 이용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어드바이서가 필요하고 그런 어드바이서가 저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경증, 중증 노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증 질환자뿐만이 아니라 중증 질환자도 늘어나게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병, 강병 부담들 그리고 정신적 이제 멘탈 헬스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점점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마지막에 있는 의료비에 대한 어떤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게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70, 80년대에 이제 젊은 대한민국에서와 지금 이제 나이가 든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설업계가 GDP 대비 몇 % 지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서 그런 것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GDP 대비 8% 선이 된다니 OECD 평균이 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한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의료비를 복지적인 소모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조, 200조를 의료비를 쓴다고 한다면 그 100조, 200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은 다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기나 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는 돈이고 그것이 돌아서 결국 국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의료 서비스, 국민들이 수요로 하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어질 수가 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고민할 때는 낭비되지 않고 비효율적이지 않은 어떤 구조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거냐를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의료 재정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그게 빠르면 5년 이내, 늦어도 10년 이내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의료 개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 위기는 반드시 온다. 이걸 전제로 해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을 보장하는 효율적이고 강건한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들자는 발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분의 우리 박종훈 원장님과 장성인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타났고 앞으로 재정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이 장성인 교수님 발표 중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민간과 공공을 우리가 이제 설립 주체별로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구별이고 오히려 기능별로 구분해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방안이 나온 만큼 향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진 다음에 저는 사실 육아휴직을 1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조차 행운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노동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막 휴원을 하고 어린이집 휴원하고 초등학교 다 막 문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하고 느끼셨을 텐데 애 맡길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큰 팬데믹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는 계속 기관으로 아이를 보내고 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해서 집으로 오는 이런 거라고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초유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지금도 사실 겪고 있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다 수업하는 곳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고 또 확진자가 나거나 이러면은 또 여러 가지 대체되는 부분들이 있고 돌봄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노동 환경과 함께 이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었는데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러한 노동 형태 내지는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은 진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어떤 근로를 하는 것이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전염병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되고 일반화가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그런 노동과 복지는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이야기인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정이 제대로 이전과 같이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죠. 사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도 가정 내에 진짜 홈오피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주거 형태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노동 효율이라든지 또 그런 돌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 간의 역할 분담 문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통계 결과를 이제 참조를 해봤더니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이후에 부모 모두 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 자녀를 돌보는 시간,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가사를 하는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을 대비했을 때 여성이 훨씬 더 그 부담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계속 여태까지 남녀 무슨 성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가사 활동을 같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계속 복지 정책을 펼치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에 굉장히 큰 그런 지점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재가족화가 된 것이냐, 우리는 계속 탈가족화 정책을 쓰면서 복지국가가 계속 발전해 왔고 90년도 이후에 복지국가가 재편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재가족화 움직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복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큰 그런 부분으로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회가 이렇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또 커지는지를 우리가 또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재택근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환경이 좋은 직장을 다닐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이 좋은 직장이라는 거는 뭐 근로 형태에 따라서도 그 어떤 직종의 종사냐에 따라 가지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어떠한 근로를 하느냐, 그리고 규모가 큰 직장에 다니느냐,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느냐, 자영업을 하느냐, 여러 가지 근로 형태와 노동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복지를 수혜하고 또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굉장히 큰 격차가 생기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교육 격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게 되고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소위, 그러니까 이건 뭐 신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 이야기인데요. 교육 불평등 현상이 다시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에 다니느냐, 그리고 가구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아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키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점 사회적인 격차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격차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복지 제도라는 것을 구축을 해왔고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제 믿고 더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함의를 주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형태의 변화도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임시직과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그런 직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가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래가지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복지 제도 내에 편입된 사람과 편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이제는 해소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 제도들을 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부분만 좀 주력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초저출산 문제예요. 지금
0.81이라는 거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자녀를 낳는 수가 채 한 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국가별 비교를 놨는데요. OECD 가입국 중에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0.81이라는 숫자가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숫자이고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왜 유일하게 한 명 이하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의 전환, 그리고 제도적인 정합성 내지는 사회적인 가치부터 다양한 것을 함께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복지 제도 중에 문제는 뭐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가지고 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복지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사회 정책을 펼 때 복지에서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피는데요. 현금 정책을 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정책 두 가지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현금 정책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 이전이라든지 소득 재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되겠죠. 사회 서비스 정책은 가계 지출의 사회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돌봄 이야기했는데 요즘 애기들 어린이집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보던 것을 사회적인 돌봄으로 전환하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사회 서비스 정책 너무 많지만 또 뭐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료를 받는 것들, 또 보건소의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서비스 정책의 영역으로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저도 고민을 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난지원금 논쟁부터 여러 가지 그런 각종 수당들, 그리고 현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서비스가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사전적인 대응으로서 사회 서비스 체계를 굉장히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수준으로 어느 지점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현금이 더 효율적인지, 어떠한 부분은 서비스를 두텁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지 체감도가 커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서비스 질의 강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노동 시장의 격차, 그리고 근로 형태가 다양해진 그런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소득 보장을 어느 지점을 통해서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과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근로를 하는 그런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한 재난이 닥쳤을 때는 요즘 뭐 자영업자 문제부터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복지제도에서 메워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돌봄 정책입니다. 초저출산에서 이제 돌봄 정책으로 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겪었어요. 집에서 아이를 봐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봐줄 수 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역할상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 채 우리는 보육 정책, 그리고 돌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정지가 된 거예요. 팬데믹으로. 그렇게 되면 다시 아이를 집에서 돌보거나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희 공보육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뭐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의 방향성으로 갈 것인데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시설에서 돌보더라도 어떠한 시설에서가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돌봤을 때 그러한 서비스의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히 현금만 지원을 했을 때 그 가정들이 다 넉넉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런 또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도를 공고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동에 대한 투자와 연계가 되는 건데요. 아동에 대한 투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돌봄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정책을 함께 분절되지 않게 연속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커뮤니티 케어가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사실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재구조화시키고 또 보건 인력과 복지 인력을 적절하게 어떻게 분배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이제 마찬가지죠. 커뮤니티 케어 문제 같이 언급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돌봄 정책의 방향성은 일하는 공간과 돌봄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이라든지 주거의 형태 그리고 보육시설의 그런 근로 작업장에서의 통합 이런 문제들을 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모델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요. 부모 급여를 도입할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정책 공약 중에 이번 대선 공약 중에 부모급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 사회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해서 부모급여라는 것들 고려해봐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출산, 양육을 위한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제 현금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육 투자 확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완전히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게 그 코비드가 터지면서 되게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그러고 이제 그런 종사자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게 좋은 데서는 확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보육 투자를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기준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21년에는 더 줄었죠. 더 줄어가지고 26만 5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점점 줄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1.9까지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아휴직 정책, 그 다음에 돌봄 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만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안 되고 현금 정책과 여러 가지 그런 부모급여 정책들이 적절하게 같이 병행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이제 불리는 돈들이요, 전체 이제 40조를 넘어가요. 근데 결국 오로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출산과 관련된 거는 14조거든요. 근데 나머지 일자리 예산, 무슨 청년 관련된 예산, 주택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저출산 예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진짜로 어느 정도의 저출산 예산을 집중했는지에 대한 좀 자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교육 격차, 보육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교육의 회복이라는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교육의 질 향상, 그다음에 그런 회복, 질 회복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정책과 현금 정책이 적절하게 정합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제도 설계를 다시 한번 고려할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저출산 정책뿐만 아니라요, 지방정부에서도 저출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체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는 거에 따라 가지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 가 살면은 그냥 출산 지원 장려금 100만 원 주는 대구도 있고요. 어느 지역의 사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체감도가 굉장히 다르고 정책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중앙 정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의 그런 인식에, 그러니까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인지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이만큼 썼는데 왜 애를 안 낳아?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육아휴직, 뭐 그다음에 아동 수당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보편주의적 소득 보장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같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죠. 지금 이제 국민연금 추계에 따르면은 2055년이면 다 이제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빨리 재정 재계산 해가지고 그런 재정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이건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와 연관이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 보장 체제 기초연금부터 3층 보장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노후 빈곤율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재정 집중 문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요. 뭐 특수직영 연금과의 통합 문제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주요하게 다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산재보험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뭐 이런 건강보험 같은 데 편입이 되려고 하면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노동 문제를 언급을 했던 이유가요. 여러 가지 근로자로 현재의 노동법상 기준에 맞는 근로자가 이제는 점차 많이 생기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를 근로자로 보고 사회보험에 편입되는 그런 보장이 되는 그런 자격 조건을 주어질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논의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산재보험 제도도 좀 더 이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고 실업급여에만 이제 의존하는 그런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 지출이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문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 필요하다라는 거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고용 취업훈련 강화하고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육제도 개편과도 같이 움직여야지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뒤에 너무 많은데 일단은 뭐 그런 사회적 보호 개념이라는 거 같이 사회보험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 개념이 다변화했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금과 서비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를 결국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금 급여만이 당연히 소득 재분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역할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업, 지방 분권과도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코로나로 확인을 했다. 그다음 재가족화되는 복지국가의 어떻게 보면 조금 기존과는 다른 흐름을 어떻게 돌봄정책 지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의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제도의 기존의 복지국가와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 서비스와 현금급여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부터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정책에 다시 한번 전환을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라는 거 언급을 드리면서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격차가 더 확대됐다. 그리고 탈가족화에서 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무겁게 들었고요.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살리는 그러한 정책이 그동안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보험 제도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거의 모든 지금 제도들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지출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구 소멸 군에 한번 방문해서 공무원들과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모든 활동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과 같은 군이었는데 근데 젊은이들은 그 군을 떠납니다. 그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초등학교는 폐쇄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가족의 가치를 새기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메가 트렌드, 저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만 연구를 끝내보니까 역시 태양은 동에서 뜨고 서로 진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모바일, 인터넷, 머신러닝, AI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진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저 그림은 잉글랜드 1270년도부터 잉글랜드의 소득입니다. 소득을 보시면 1846년 고문법 폐지 이후에 급격하게 소득이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의 빠른 확대가 그리고 글로벌화가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등 해서 그러한 글로벌화와 이 경제의 어떤 시장화가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급속하게 성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이 세계 경제는 이 상호 의존성과 속도 그리고 복잡성이 얽혀진 그런 시대로서 다른 어떠한 세기보다도 더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죠. 교육 격차, 고용 격차, 기술 격차, 또 취약계층의 격차 등 치유되지 않았고 특히 그동안에 300조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마는 이 코로나의 이러한 격차를 치유하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 진전을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K 방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초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모범적인 방역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중간 정도 했고요. 특히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러한 이 주장도 가능할 정도로 초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점차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나오면 어땠느냐? 과거에 천연두나 홍역 그리고 소아마비 등의 백신이 나오면서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맨 끝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규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방역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신규 확진자 수도 안 된다면 그러면 사망자 수로 평가할 것이냐. 사망자 수는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수준으로 우리가 적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아프리카가 방역을 잘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망률이 낮은 거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서 향후에 우리가 방역 체제를 구축하면서 K-방역의 성과도 함께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들이 몇 개 파지고 있는데 이러한 함정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지속적인 번영과 이 풍요를 누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셔널리즘, 중국의 반응을 보면요.
중국은 지금 관세를 지속적으로 낮추다가 지난 2000년대 초반서부터 관세율을 낮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과 같이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세계의 자유무역의 일원으로 이렇게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관세가 지금 2000년대 이후부터 낮아지고 그냥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을 봐서도 수입은 답보하는 데 반해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수입하는 액수는 답보하는 데 반해서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미중의 무역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공급망이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그 중간재를 가공해서 미국이나 서방에 수출하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이러한 위탁 가공 무역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하나의 그 풀셋을 갖고 있는 풀셋의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의 보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에서 지금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비단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또 중국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백그라운드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에서 탈중국화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그러한 저임금을 노린 그런 산업들은 탈중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 기업까지도 중국으로 이탈해서 다른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이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개발, 측에서 특히 차세대 배터리 관련 것, 의약품 이런 부분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이 분야에서의 미국의 발전을 기대해 봄직하고요. 또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도 마련하고 또 수출입은행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방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 관련돼서 또 수출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수출입은행의 지금 이자가 다른 경쟁국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하루빨리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한 2%포인트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토론회에서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낙관론적인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내에 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침공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과정 속에서 자국 중심의 어떤 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점도 함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반작용은 없었는가? 그동안의 이 체제에서 반작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OECD 수출 규모입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간혹 반작용이란 쇠퇴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경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트렌드에 맞춰서 이러한 글로벌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코로나 시대 2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다들 아시다시피 이 빨간 선은 취업자 증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20년도에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가 2021년 초부터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는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잉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충격을 입은 분야는 어디냐? 이 최저임금으로 사실 도소매 숙박업 충격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는데 코로나 충격이 그 최저임금 충격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어떤 충격, 그다음에 이 도소매 숙박 음식의 충격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산업 구조가 이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농업 국가가 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 실업자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잉 유동성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이러한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릴리엔 지표입니다. 산업별 고용의 변동성인데요. 최저임금 충격이 상당히 그 산업 간 이동을 가져다 준 반면에 이 코로나 충격은 이 산업 간 이동을 그렇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산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이 릴리엔 변동성 충격 지표로도 확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산업 간의 구조조정을 했다고 본다면 코로나 사태는 전반적으로 산업들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내몰렸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모든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일하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은 온라인 쇼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융합과 플랫폼 중심 그리고 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확산 또 비대면 어떤 그 회합의 확산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하는 기술들 이런 반도체, 전기차, 드론, AI, 자율주행 또 혁신적 배송 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교육 서비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등 해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향후 21세기 대한민국 번영을 가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국제 외교 환경, 글로벌 경제 환경, 정책 환경 등이 다 변화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국가 채무 문제를 야기시켰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적인 문제, 초기에는 소주성으로 대별되는 문제로 아까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쟁력 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해서 과연 외교적으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재정은 세수가 부족하고 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노동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술과 그다음에 경제하려는 정신 그리고 자본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 위에 그래프는 잠재 파란색 선은 잠재 GD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87 체제 이후에 한 번도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금은 더 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인구 1000명당 국세 부담액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1인당 부담액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담률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 성장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재정은 그러면 좋았느냐? 재정은 지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시간표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이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24년도 급증했고요. 39년에는 30년에는 총 부양비가 53%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2035년에는 사학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9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됩니다. 51년에는 사학연금이 고갈이 되고 54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67년에는 총 부양비가 120%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 채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 리스크들이 있고요. 노동, 기업, 에너지 수급, 산업, 금융, 지역 균형 문제, 인구 문제 등의 경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반면교사로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은 지금 저게 명목 GDP 추이입니다. 1990년대부터 쭉 올라오던 것이 지금 그 버블이 꺼진 이후에 계속해서 20년간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는 명목 GDP가 떨어지는 그러한 참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주당 집권기에서 아동수당 지급, 공립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미군 기지 이전, 최저임금 시급 1,000엔 인상 등등의 현실성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것이 하등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 GDP 추이를 봐서도 확인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재정과 수입 지출을 보면 이 재정 수입은 과거 90년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수준과 같은 그런 재정 수입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국력이 잘못하면 일본과 같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세우고요. 그리고 일본의 재정이 문제가 생긴 건 전부 다 복지지출, 사회보장 관계비의 급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30년 전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국가로 내몰렸고요. 아직까지는 과거의 어떤 유산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노동 생산성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 고령화 사태에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부 산업법이 불과 같이 비중인데요. 보시면 빨간 선이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 지금 완전히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다른 산업들은 다 산업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 경제 트렌드에 맞춤형 국가이면서도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일 텐데요. 경제 인프라 확충, 산업 구조 고도화, 고용 증대, 지역 균형 발전, 수출 경쟁력 확보 등등 이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그 목표를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 성장의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법은 뭐냐? 역시 메가 트렌드에 편승하는 거죠. 결국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대과제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새 정부도 변함없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디지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답하고 그러나 주제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송원석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또 성일정 의원님, 유경준 의원님 등이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액션 플랜까지도 만들어서 정말 번영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